때는 조선 후기 안동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이민준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폐병으로 신음하는 홀아버지를 모시며 가진 땅 한 뼘 없어 이 집 저 집 허드레시를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의 집 장작을 패고 쇠죽을 쓰고 마당을 쓸어도 두 식구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아버지의 약값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었죠. 민주는 그런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한탄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집신을 엮고 멍석을 짜서 장에 내다 팔아 약값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십시오. 얘야,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내 걱정은 말고 너라도 어서 좋은 짝을 만나 장가를 가야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버지가 쾌차하셔야 저도 마음 편히 장가를 들 수 있습니다. 뼈속까지 스며드는 겨울밤. 민주는 시린 손가락이 붉게 부르트도록 방 한구석에 앉아 집신을 엮고 멍석을 짰습니다. 그의 크고 각진 코는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 늘 화제였습니다. 우뚝 솟은 바위처럼 당당한 콧날은 보는 이마다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들었지요. 그 코에 어울리는 각진 턱과 다부진 어깨, 단단하게 솟은 팔뚝은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그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내일은 꼭 장에 나가 이멍석과 집신을 모두 팔아야지. 민준이 장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우물가에 모여있던 안악들이 그의 집 쪽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여보게, 민준이가 멍석을 다 짰다더군. 내일 장에 나간다지. 어머, 저 콧대 좀 보게. 코가 저리 실하니 다른 곳은 오죽하겠는가? 얘는 또 무슨 음흉한 소리를. 그나저나 저 굵은 팔뚝 좀 봐. 저 팔에 한 번 안겨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담 너머로 들리는 안악들의 말에 민준의 귀까지 붉어졌습니다. 그는 쑥스러움을 감추려 더욱 열심히 짐을 챙겼지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멍석과 집신을 짊어지고 장으로 향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유한 과부이자 물레방앗간 주인인 한씨 부인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준보다 7살이 많았지만 여전히 고운 얼굴과 풍만한 몸매를 자랑하는 여인이었지요. 민준아, 그 멍석 참 곱게도 짰구나. 내 돌아가신 어머니의 솜씨를 그대로 물려받았어. 아, 고맙습니다. 부인. 민준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씨 부인은 몸을 숙여 그의 코를 유심히 살피더니 대담하게 손가락으로 코끝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이런 코는 처음 보는구나. 사내의 코가 크면 다른 곳도 실하다던데 그 말이 과연 사실일까? 부인, 그게 무슨... 내 아버지 폐병에는 맹문동이 좋다고 하더구나. 마침 내게 지난 가을에 캐둔 귀한 맹문동이 있단다. 그녀의 향기로운 숨결이 민준의 얼굴을 간지럽혔습니다. 오늘 밤 물레방앗간으로 오려무나. 멍석 하나만 가져오면 돼. 내가 맹문동을 듬뿍 챙겨주마. 한씨 부인은 민준의 넓은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천천히 그의 단단한 가슴 쪽으로 손길을 내렸습니다. 옷 위로도 그 손길이 불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멍석만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이지. 허나 내가 원한다면 다른 값을 치러도 좋고. 그녀의 손이 그의 단단한 복부를 지나 의미심장하게 더 아래로 내려갔다가 멈추자 민준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오늘 밤 물레방앗간에서 기다리게. 아무도 모를 것이야. 날이 어두워지자 민준은 갈등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을 구할 기회였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결국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물레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부인, 계십니까? 어머, 민준이로구나. 어서 들어오렴. 방앗간 안은 은은한 등불이 켜져 있었고 평소보다 야은 옷차림의 한씨 부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조대로 왔구나. 멍석은 가져왔니? 예, 여기 있습니다. 한씨 부인은 멍석을 받아 한쪽으로 치우고는 다시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맹문동은 저기 있단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어떤 사내인지 좀 더 알고 싶구나. 그녀의 손이 민준의 가슴을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역시 큰 코를 가진 사내는 다르구나. 이렇게나 단단하고. 한시 부인의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 그의 허리띠에 닿는 순간 민준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 왜 이러십니까? 민준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그러니? 갑자기 겁이라도 나는 게냐? 그저 약주하신 맹문동이나 주십시오. 한시 부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냥 가도 좋다만 맹문동은 가져갈 수 없겠구나. 하지만 멍석은 드리지 않았습니까? 멍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을 텐데. 다른 값도 치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니? 죄송합니다. 그럼 멍석이라도 돌려주십시오. 뭐라고? 이미 받은 걸 돌려달라? 저 바보 같은 놈. 주는 것도 받아먹지 못하다니. 넌 평생 총각으로 늙어 죽을 것이다. 민준은 더 이상 듣지 않고 황급히 물레방앗간을 뛰쳐나와 눈 내리는 밤길을 달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남은 멍석들을 짊어지고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장터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민준아. 눈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거라. 민준의 집에서 장터까지는 커다란 산등성이를 2개나 넘어야 하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가 한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무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방눈이 쏟아지며 순식간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멍석이 다 젖겠다. 어서 눈 피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 다행히 그는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라 근처에 버려진 폐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서둘러 폐가가 있는 곳으로 달렸습니다. 폐가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그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웬 여인이 방 한가운데에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귀신이면 썩 물러가거라. 아니, 이 양반이 갑자기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무슨 소리여? 내가 어딜 봐서 귀신처럼 보인단 말이오? 그제야 여인을 자세히 보니 젖은 옷자락 너머로 맵시 있는 몸매와 고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뭘 그리 뚫어져라 쳐다보시오.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소? 민주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미안하게 되었소. 나는 처녀 귀신인 줄 알고 그만. 옆 마을에 심부름 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갑자기 눈보라가 쳐서 일이 되었소. 오늘 안으로 꼭 돌아가야 하는데 큰일이오. 댁은 어디신데 그리 급히 가시오. 왜, 내게 수작이라도 거는 것이오? 궁금한 게 왜 이리 많으시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추운 날씨에 처자 홀로 갈 길이 걱정되어 물어본 것이오. 내 걱정을 하는 것을 보니 나한테 반한 게 틀림없구만. 나는 김대감댁 상단에서 일하는 소희라고 하오. 그쪽 이름은 무엇이오? 나는 민준이라 하오. 그런데 그 멍석들은 장에 팔러 가는 물건인가 보오. 그렇소.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이것을 팔아 약을 사려 하오. 효자로구나. 그 크고 우람한 체격에 효심까지 갖추셨네. 소희의 시선이 민준의 넓은 어깨에서 허리로 내려가자 민준은 또다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지고 눈보라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까지 고파오기 시작하자 소희가 보따리 속에서 찐 감자 1개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거라도 좀 드시오. 아니요. 하나밖에 없는 것을 어찌 내가. 그럼 반씩 나눠 먹읍시다. 아이고. 소희가 감자를 쪼개려다 손이 미끄러져 그만 감자가 민준의 바지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감자를 집으려다 손이 맞닿았고 그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밤이 되자 기온은 뚝 떨어져 폐가 안은 무척 추워졌습니다. 소희는 옷자락을 여미며 몸을 움츠렸고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보시오, 소희 처자. 괜찮소? 얼굴이 하얗게 질렸소. 소희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고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장에 팔려고 가져온 멍석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약값보다 눈앞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소희를 눕히고는 멍석을 가지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멍석을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불기운에 소희의 체온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시오.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소희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가 이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민주는 밤새도록 멍석을 태웠지만 새벽이 되기 전에 멍석은 모두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이 꺼지자 방 안의 온기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소희의 몸을 완전히 녹이기 위해 민주는 자신의 두꺼운 겉옷을 벗어 그녀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소희의 곁에 누워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우뚝 솟은 코가 소희의 목덜미에 닿자 그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몸이 민준의 단단한 가슴에 밀착되자 민준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소희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할 때마다 이상한 열기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따뜻해요. 더 안아주세요. 소희는 반쯤 잠든 상태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망설이다가 결국 그녀를 더욱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은 민주는 소희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자신은 조금 떨어져 앉아 밤새 그녀를 지켰습니다. 마침내 동쪽 하늘이 밝아오자 놀랍게도 눈보라는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몸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소희 처자. 정신 차리시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소. 민주는 하는 수 없이 의식을 잃은 소희를 등에 업고 눈 쌓인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생 끝에 소희가 일한다는 김대감 댁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감 댁의 부인인 박씨 부인이 나와 그들을 맞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소희야. 소희 처자가 오는 길에 산속에서 쓰러졌습니다요. 어서 방에 눕히고 의원을 불러오너라. 의원이 다녀간 후 민준도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잠깐. 자네는 어디 사는 누구더냐? 저는 옆마을에 사는 민준이라고 합니다요. 어젯밤 눈보라 속에서 소희와 함께 폐가에 갇혀 있었다면 밤새 둘이 같이 있었던 게 아니더냐? 박씨 부인은 그제야 민준을 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크고 각진 코와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은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상인인 남편이 늘 집을 비워 외로웠던 젊은 부인의 가슴이 오랜만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어쩌다 쓰러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그 아이가 깨어날 때까지 내 집을 떠나지 말 거라. 내가 무슨 짓을 했을지 어찌 아느냐? 마님.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멍석까지 모두 태워 소희 처자를 살려왔더니.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민주는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춥다는 핑계로 민준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이리 와 내 곁에 눕거라. 추운 겨울밤에 체온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 내가 소희를 살린 것처럼 말이다. 부인은 스스로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와 민준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의 손길이 그의 몸을 더듬자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에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옷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냅다 밖으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얘야, 이놈아. 어딜 가느냐? 돌아오라. 저놈이 사내야, 뭐야. 어째 주는 떡도 못 먹는단 말이야.
며칠 후 집의 주인이자 큰 상인인 김대감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희도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지요. 김대감은 모든 사람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대감 나으리, 저는 민준 도령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때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김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이 부끄러운 놈이 소희 처자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나리께서 괜찮으시다면 소희 처자와의 혼인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희는 울다가 웃다가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씨 부인은 분한 표정으로 방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허허허, 그 짧은 시간에 너희들 눈이 맞은 것을 보니 천생연분이 따로 없구나. 김대감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마을에서 가장 깨끗한 기와집 한 채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전답까지 떼어주었습니다. 민준은 가장 먼저 산골마을의 아버지를 모셔와 좋은 의원에게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과 소희의 혼례날이 다가왔습니다. 신랑 예복을 입은 민준의 풍채는 마치 양반집 도령 같았고 연지곤지를 찍은 소희의 자태는 선녀처럼 고왔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비추는 신방 안에서 신랑 신부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서방님, 제 족두리 좀 벗겨주시겠어요? 민준의 굵은 손가락이 족두리에 닿자 두 사람 모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제 저고리 고름도. 민준이 소희의 비단 고름을 풀자 하얀 목덜미가 드러났고 그 모습에 민준의 온몸에 열기가 올랐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는 이렇게 떨리지 않았는데. 그때는 목숨을 구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사랑을 나누는 일이니까요. 민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고 그때는 조선 후기 안동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이민준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폐병으로 신음하는 홀아버지를 모시며 가진 땅 한 뼘 없어 이 집 저 집 허드레시를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의 집 장작을 패고 쇠죽을 쓰고 마당을 쓸어도 두 식구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아버지의 약값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었죠. 민준은 그런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한탄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집신을 엮고 멍석을 짜서 장에 내다 팔아 약값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 주십시오. 얘야,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내 걱정은 말고 너라도 어서 좋은 짝을 만나 장가를 가야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버지가 쾌차하셔야 저도 마음 편히 장가를 들 수 있습니다. 뼈속까지 스며드는 겨울밤. 민준은 시린 손가락이 붉게 부르트도록 방 한구석에 앉아 집신을 엮고 멍석을 짰습니다. 그의 크고 각진 코는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 늘 화제였습니다. 우뚝 솟은 바위처럼 당당한 콧날은 보는 이마다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들었지요. 그 코에 어울리는 각진 턱과 다부진 어깨, 단단하게 솟은 팔뚝은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그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내일은 꼭 장에 나가 이멍석과 집신을 모두 팔아야지. 민준이 장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우물가에 모여있던 안악들이 그의 집 쪽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여보게, 민준이가 멍석을 다 짰다더군. 내일 장에 나간다지. 어머, 저 콧대 좀 보게. 코가 저리 실하니 다른 곳은 오죽하겠는가? 얘는 또 무슨 음흉한 소리를. 그나저나 저 굵은 팔뚝 좀 봐. 저 팔에 한번 안겨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담 너머로 들리는 안악들의 말에 민준의 귀까지 붉어졌습니다. 그는 쑥스러움을 감추려 더욱 열심히 짐을 챙겼지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멍석과 집신을 짊어지고 장으로 향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유한 과부이자 물레방앗간 주인인 한씨 부인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준보다 7살이 많았지만 여전히 고운 얼굴과 풍만한 몸매를 자랑하는 여인이었지요. 민준아, 그 멍석 참 곱게도 짰구나.
내 돌아가신 어머니의 솜씨를 그대로 물려받았어. 아, 고맙습니다. 부인. 민주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씨 부인은 몸을 숙여 그의 코를 유심히 살피더니 대담하게 손가락으로 코끝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이런 코는 처음 보는구나. 사내의 코가 크면 다른 곳도 실하다던데 그 말이 과연 사실일까? 부인. 그게 무슨... 내 아버지 폐병에는 맹문동이 좋다고 하더구나. 마침 내게 지난 가을에 캐둔 귀한 맹문동이 있단다. 그녀의 향기로운 숨결이 민준의 얼굴을 간지럽혔습니다. 오늘 밤 물레방앗간으로 오려무나. 멍석 하나만 가져오면 돼. 내가 맹문동을 듬뿍 챙겨주마. 한씨 부인은 민준의 넓은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천천히 그의 단단한 가슴 쪽으로 손길을 내렸습니다. 옷 위로도 그 손길이 불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멍석만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이지. 허나 내가 원한다면 다른 값을 치러도 좋고. 그녀의 손이 그의 단단한 복부를 지나 의미심장하게 더 아래로 내려갔다가 멈추자 민주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오늘 밤 물레방앗간에서 기다리게. 아무도 모를 것이야. 날이 어두워지자 민주는 갈등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을 구할 기회였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결국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물레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부인. 계십니까? 어머, 민준이로구나. 어서 들어오렴. 방앗간 안은 은은한 등불이 켜져 있었고 평소보다 야은 옷차림의 한씨 부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조대로 왔구나. 멍석은 가져왔니? 예. 여기 있습니다. 한씨 부인은 멍석을 받아 한쪽으로 치우고는 다시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맹문동은 저기 있단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어떤 사내인지 좀 더 알고 싶구나. 그녀의 손이 민준의 가슴을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역시 큰 코를 가진 사내는 다르구나. 이렇게나 단단하고. 한씨 부인의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 그의 허리띠에 닿는 순간 민준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 왜 이러십니까? 민준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그러니? 갑자기 겁이라도 나는 게냐? 그저 약주하신 맹문동이나 주십시오. 한씨 부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냥 가도 좋다만 맹문동은 가져갈 수 없겠구나. 하지만 멍석은 드리지 않았습니까? 멍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을 텐데. 다른 값도 치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니? 죄송합니다. 그럼 멍석이라도 돌려주십시오. 뭐라고? 이미 받은 걸 돌려달라? 저 바보 같은 놈. 주는 것도 받아먹지 못하다니. 넌 평생 총각으로 늙어 죽을 것이다. 민주는 더 이상 듣지 않고 황급히 물레방앗간을 뛰쳐나와 눈 내리는 밤길을 달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남은 멍석들을 짊어지고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장터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민준아. 눈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거라. 민준의 집에서 장터까지는 커다란 산등성이를 2개나 넘어야 하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가 한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무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방눈이 쏟아지며 순식간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멍석이 다 젖겠다. 어서 눈 피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 다행히 그는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라 근처에 버려진 폐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서둘러 폐가가 있는 곳으로 달렸습니다. 폐가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그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웬 여인이 방 한가운데에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귀신이면 썩 물러가거라. 아니, 이 양반이 갑자기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무슨 소리여? 내가 어딜 봐서 귀신처럼 보인단 말이오? 그제야 여인을 자세히 보니 젖은 옷자락 너머로 맵시 있는 몸매와 고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뭘 그리 뚫어져라 쳐다보시오.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소? 민주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미안하게 되었소. 나는 처녀 귀신인 줄 알고 그만. 옆 마을에 심부름 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갑자기 눈보라가 쳐서 일이 되었소. 오늘 안으로 꼭 돌아가야 하는데 큰일이오. 댁은 어디신데 그리 급히 가시오. 왜, 내게 수작이라도 거는 것이오? 궁금한 게 왜 이리 많으시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추운 날씨에 처자 홀로 갈 길이 걱정되어 물어본 것이오. 내 걱정을 하는 것을 보니 나한테 반한 게 틀림없구만. 나는 김대감댁 상단에서 일하는 소희라고 하오. 그쪽 이름은 무엇이오? 나는 민준이라 하오. 그런데 그 멍석들은 장에 팔러 가는 물건인가 보오. 그렇소.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이것을 팔아 약을 사려 하오. 효자로구나. 그 크고 우람한 체격에 효심까지 갖추셨네. 소희의 시선이 민준의 넓은 어깨에서 허리로 내려가자 민준은 또다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지고 눈보라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까지 고파오기 시작하자 소희가 보따리 속에서 찐 감자 한 개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거라도 좀 드시오. 아니요. 하나밖에 없는 것을 어찌 내가. 그럼 반씩 나눠 먹읍시다. 아이고. 소희가 감자를 쪼개려다 손이 미끄러져 그만 감자가 민준의 바지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감자를 집으려다 손이 맞닿았고 그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밤이 되자 기온은 뚝 떨어져 폐가 안은 무척 추워졌습니다. 소희는 옷자락을 여미며 몸을 움츠렸고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보시오. 소희 처자. 괜찮소. 얼굴이 하얗게 질렸소. 소희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고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장에 팔려고 가져온 멍석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약값보다 눈앞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소희를 눕히고는 멍석을 가지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멍석을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불기운에 소희의 체온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시오.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소희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가 이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민주는 밤새도록 멍석을 태웠지만 새벽이 되기 전에 멍석은 모두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이 꺼지자 방 안의 온기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소희의 몸을 완전히 녹이기 위해 민주는 자신의 두꺼운 겉옷을 벗어 그녀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소희의 곁에 누워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우뚝 솟은 코가 소희의 목덜미에 닿자 그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몸이 민준의 단단한 가슴에 밀착되자 민준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소희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할 때마다 이상한 열기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따뜻해요. 더 안아주세요. 소희는 반쯤 잠든 상태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망설이다가 결국 그녀를 더욱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은 민주는 소희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자신은 조금 떨어져 앉아 밤새 그녀를 지켰습니다. 마침내 동쪽 하늘이 밝아오자 놀랍게도 눈보라는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몸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소희 처자. 정신 차리시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소. 민주는 하는 수 없이 의식을 잃은 소희를 등에 업고 눈 쌓인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생 끝에 소희가 일한다는 김대감 댁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감 댁의 부인인 박씨 부인이 나와 그들을 맞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소희야, 소희 처자가 오는 길에 산속에서 쓰러졌습니다요. 어서 방에 눕히고 의원을 불러오너라. 의원이 다녀간 후 민준도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잠깐. 자네는 어디 사는 누구더냐? 저는 옆 마을에 사는 민준이라고 합니다요. 어젯밤 눈보라 속에서 소희와 함께 폐가에 갇혀 있었다면 밤새 둘이 같이 있었던 게 아니더냐? 박씨 부인은 그제야 민준을 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크고 각진 코와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은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상인인 남편이 늘 집을 비워 외로웠던 젊은 부인의 가슴이 오랜만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어쩌다 쓰러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그 아이가 깨어날 때까지 내 집을 떠나지 말 거라. 내가 무슨 짓을 했을지 어찌 아느냐? 마님,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멍석까지 모두 태워 소희 처자를 살려왔더니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민준은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춥다는 핑계로 민준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이리 와 내 곁에 눕거라. 추운 겨울밤에 체온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 내가 소희를 살린 것처럼 말이다. 부인은 스스로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와 민준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의 손길이 그의 몸을 더듬자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에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옷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냅다 밖으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얘야, 이놈아. 어딜 가느냐? 돌아오라. 저놈이 사내야, 뭐야? 어째 주는 떡도 못 먹는단 말이야. 며칠 후 집의 주인이자 큰 상인인 김대감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희도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지요. 김대감은 모든 사람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대감 나으리, 저는 민준 도령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때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김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이 부끄러운 놈이 소희 처자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나리께서 괜찮으시다면 소희 처자와의 혼인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희는 울다가 웃다가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씨 부인은 분한 표정으로 방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허허허, 그 짧은 시간에 너희들 눈이 맞은 것을 보니 천생연분이 따로 없구나. 김대감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마을에서 가장 깨끗한 기와집 한 채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전답까지 떼어주었습니다. 민준은 가장 먼저 산골마을의 아버지를 모셔와 좋은 의원에게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과 소희의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신랑 예복을 입은 민준의 풍채는 마치 양반집 도령 같았고 연지곤지를 찍은 소희의 자태는 선녀처럼 고왔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비추는 신방 안에서 신랑 신부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서방님, 제 족두리 좀 벗겨주시겠어요? 민준의 굵은 손가락이 족두리에 닿자 두 사람 모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제 저고리 고름도. 민준이 소희의 비단 고름을 풀자 하얀 목덜미가 드러났고 그 모습에 민준의 온몸에 열기가 올랐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는 이렇게 떨리지 않았는데 그때는 목숨을 구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사랑을 나누는 일이니까요. 민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고 그때는 조선 후기 안동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이민준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폐병으로 신음하는 홀아버지를 모시며 가진 땅 한 뼘 없어 이 집 저 집 허드레시를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의 집 장작을 패고 쇠죽을 쓰고 마당을 쓸어도 두 식구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아버지의 약값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었죠. 민주는 그런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한탄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집신을 엮고 멍석을 짜서 장에 내다 팔아 약값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 주십시오. 얘야,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내 걱정은 말고 너라도 어서 좋은 짝을 만나 장가를 가야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버지가 쾌차하셔야 저도 마음 편히 장가를 들 수 있습니다. 뼈속까지 스며드는 겨울밤. 민주는 시린 손가락이 붉게 부르트도록 방 한 구석에 앉아 집신을 엮고 멍석을 짰습니다. 그의 크고 각진 코는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 늘 화제였습니다. 우뚝 솟은 바위처럼 당당한 콧날은 보는 이마다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들었지요. 그 코에 어울리는 각진 턱과 다부진 어깨, 단단하게 솟은 팔뚝은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그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내일은 꼭 장에 나가 이멍석과 집신을 모두 팔아야지. 민준이 장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우물가에 모여있던 안악들이 그의 집 쪽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여보게, 민준이가 멍석을 다 짰다더군. 내일 장에 나간다지. 어머, 저 콧대 좀 보게. 코가 저리 실하니 다른 곳은 오죽하겠는가? 얘는 또 무슨 음흉한 소리를. 그나저나 저 굵은 팔뚝 좀 봐. 저 팔에 한번 안겨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담 너머로 들리는 안악들의 말에 민준의 귀까지 붉어졌습니다. 그는 쑥스러움을 감추려 더욱 열심히 짐을 챙겼지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멍석과 집신을 짊어지고 장으로 향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유한 과부이자 물레방앗간 주인인 한씨 부인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준보다 7살이 많았지만 여전히 고운 얼굴과 풍만한 몸매를 자랑하는 여인이었지요. 민준아, 그 멍석 참 곱게도 짰구나. 내 돌아가신 어머니의 솜씨를 그대로 물려받았어. 아, 고맙습니다. 부인. 민준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씨 부인은 몸을 숙여 그의 코를 유심히 살피더니 대담하게 손가락으로 코끝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이런 코는 처음 보는구나. 사내의 코가 크면 다른 곳도 실하다던데 그 말이 과연 사실일까? 부인, 그게 무슨... 내 아버지 폐병에는 맹문동이 좋다고 하더구나. 마침 내게 지난 가을에 캐둔 귀한 맹문동이 있단다. 그녀의 향기로운 숨결이 민준의 얼굴을 간지럽혔습니다. 오늘 밤 물레방앗간으로 오려무나. 멍석 하나만 가져오면 돼. 내가 맹문동을 듬뿍 챙겨주마. 한씨 부인은 민준의 넓은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천천히 그의 단단한 가슴 쪽으로 손길을 내렸습니다. 옷 위로도 그 손길이 불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멍석만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이지. 허나 내가 원한다면 다른 값을 치러도 좋고. 그녀의 손이 그의 단단한 복부를 지나 의미심장하게 더 아래로 내려갔다가 멈추자 민준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오늘 밤 물레방앗간에서 기다리게. 아무도 모를 것이야. 날이 어두워지자 민준은 갈등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을 구할 기회였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결국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물레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부인, 계십니까? 어머, 민준이로구나. 어서 들어오렴. 방앗간 안은 은은한 등불이 켜져 있었고 평소보다 야은 옷차림의 한씨 부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조대로 왔구나. 멍석은 가져왔니? 예, 여기 있습니다. 한씨 부인은 멍석을 받아 한쪽으로 치우고는 다시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맹문동은 저기 있단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어떤 사내인지 좀 더 알고 싶구나. 그녀의 손이 민준의 가슴을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역시 큰 코를 가진 사내는 다르구나. 이렇게나 단단하고. 한씨 부인의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 그의 허리띠에 닿는 순간
민주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 왜 이러십니까? 민주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그러니? 갑자기 겁이라도 나는 게냐? 그저 약주하신 맹문동이나 주십시오. 한씨 부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냥 가도 좋다만 맹문동은 가져갈 수 없겠구나. 하지만 멍석은 드리지 않았습니까? 멍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을 텐데. 다른 값도 치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니? 죄송합니다. 그럼 멍석이라도 돌려주십시오. 뭐라고? 이미 받은 걸 돌려달라? 저 바보 같은 놈. 주는 것도 받아먹지 못하다니. 넌 평생 총각으로 늙어 죽을 것이다. 민주는 더 이상 듣지 않고 황급히 물레방앗간을 뛰쳐나와 눈 내리는 밤길을 달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남은 멍석들을 짊어지고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장터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민준아. 눈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거라. 민준의 집에서 장터까지는 커다란 산등성이를 2개나 넘어야 하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가 한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무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방눈이 쏟아지며 순식간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멍석이 다 젖겠다. 어서 눈 피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 다행히 그는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라 근처에 버려진 폐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서둘러 폐가가 있는 곳으로 달렸습니다. 폐가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그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웬 여인이 방 한가운데에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귀신이면 썩 물러가거라. 아니, 이 양반이 갑자기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무슨 소리여? 내가 어딜 봐서 귀신처럼 보인단 말이오? 그제야 여인을 자세히 보니 젖은 옷자락 너머로 맵시 있는 몸매와 고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뭘 그리 뚫어져라 쳐다보시오.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소? 민주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미안하게 되었소. 나는 처녀 귀신인 줄 알고 그만. 옆 마을에 심부름 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갑자기 눈보라가 쳐서 일이 되었소. 오늘 안으로 꼭 돌아가야 하는데 큰일이오. 댁은 어디신데 그리 급히 가시오. 왜, 내게 수작이라도 거는 것이오? 궁금한 게 왜 이리 많으시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추운 날씨에 처자 홀로 갈 길이 걱정되어 물어본 것이오. 내 걱정을 하는 것을 보니 나한테 반한 게 틀림없구만. 나는 김대감댁 상단에서 일하는 소희라고 하오. 그쪽 이름은 무엇이오? 나는 민준이라 하오. 그런데 그 멍석들은 장에 팔러 가는 물건인가 보오. 그렇소.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이것을 팔아 약을 사려 하오. 효자로구나. 그 크고 우람한 체격에 효심까지 갖추셨네. 소희의 시선이 민준의 넓은 어깨에서 허리로 내려가자 민준은 또다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지고 눈보라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까지 고파오기 시작하자 소희가 보따리 속에서 찐 감자 1개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거라도 좀 드시오. 아니요. 하나밖에 없는 것을 어찌 내가. 그럼 반씩 나눠 먹읍시다. 아이고. 소희가 감자를 쪼개려다 손이 미끄러져 그만 감자가 민준의 바지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감자를 집으려다 손이 맞닿았고 그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밤이 되자 기온은 뚝 떨어져 폐가 안은 무척 추워졌습니다. 소희는 옷자락을 여미며 몸을 움츠렸고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보시오. 소희 처자. 괜찮소. 얼굴이 하얗게 질렸소.
소희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고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장에 팔려고 가져온 멍석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약값보다 눈앞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소희를 눕히고는 멍석을 가지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멍석을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불기운에 소희의 체온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시오.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소희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가 이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민주는 밤새도록 멍석을 태웠지만 새벽이 되기 전에 멍석은 모두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이 꺼지자 방 안의 온기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소희의 몸을 완전히 녹이기 위해 민주는 자신의 두꺼운 겉옷을 벗어 그녀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소희의 곁에 누워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우뚝 솟은 코가 소희의 목덜미에 닿자 그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몸이 민준의 단단한 가슴에 밀착되자 민준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소희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할 때마다 이상한 열기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따뜻해요. 더 안아주세요. 소희는 반쯤 잠든 상태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망설이다가 결국 그녀를 더욱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은 민주는 소희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자신은 조금 떨어져 앉아 밤새 그녀를 지켰습니다. 마침내 동쪽 하늘이 밝아오자 놀랍게도 눈보라는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몸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소희 처자. 정신 차리시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소. 민주는 하는 수 없이 의식을 잃은 소희를 등에 업고 눈 쌓인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생 끝에 소희가 일한다는 김대감 댁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감 댁의 부인인 박씨 부인이 나와 그들을 맞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소희야. 소희 처자가 오는 길에 산속에서 쓰러졌습니다요. 어서 방에 눕히고 의원을 불러오너라. 의원이 다녀간 후 민준도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잠깐. 자네는 어디 사는 누구더냐? 저는 옆 마을에 사는 민준이라고 합니다요. 어젯밤 눈보라 속에서 소희와 함께 폐가에 갇혀 있었다면 밤새 둘이 같이 있었던 게 아니더냐? 박씨 부인은 그제야 민준을 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크고 각진 코와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은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상인인 남편이 늘 집을 비워 외로웠던 젊은 부인의 가슴이 오랜만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어쩌다 쓰러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그 아이가 깨어날 때까지 내 집을 떠나지 말 거라. 내가 무슨 짓을 했을지 어찌 아느냐? 마님.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멍석까지 모두 태워 소희 처자를 살려왔더니.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민주는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춥다는 핑계로 민준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이리 와 내 곁에 눕거라. 추운 겨울밤에 체온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 내가 소희를 살린 것처럼 말이다. 부인은 스스로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와 민준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의 손길이 그의 몸을 더듬자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에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옷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냅다 밖으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얘야, 이놈아. 어딜 가느냐? 돌아오라. 저놈이 사내야, 뭐야? 어째 주는 떡도 못 먹는단 말이야. 며칠 후 집의 주인이자 큰 상인인 김대감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희도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지요. 김대감은 모든 사람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대감 나으리, 저는 민준 도령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때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김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이 부끄러운 놈이 소희 처자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나리께서 괜찮으시다면 소희 처자와의 혼인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희는 울다가 웃다가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씨 부인은 분한 표정으로 방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허허허, 그 짧은 시간에 너희들 눈이 맞은 것을 보니 천생연분이 따로 없구나. 김대감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마을에서 가장 깨끗한 기와집 한 채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전답까지 떼어주었습니다. 민준은 가장 먼저 산골마을의 아버지를 모셔와 좋은 의원에게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과 소희의 혼례날이 다가왔습니다. 신랑 예복을 입은 민준의 풍채는 마치 양반집 도령 같았고 연지곤지를 찍은 소희의 자태는 선녀처럼 고왔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비추는 신방 안에서 신랑 신부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서방님, 제 족두리 좀 벗겨주시겠어요? 민준의 굵은 손가락이 족두리에 닿자 두 사람 모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제 저고리 고름도. 민준이 소희의 비단 고름을 풀자 하얀 목덜미가 드러났고 그 모습에 민준의 온몸에 열기가 올랐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는 이렇게 떨리지 않았는데. 그때는 목숨을 구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사랑을 나누는 일이니까요. 민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고 그때는 조선 후기 안동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이민준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폐병으로 신음하는 홀아버지를 모시며 가진 땅 한 뼘 없어 이 집 저 집 허드레시를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의 집 장작을 패고 쇠죽을 쓰고 마당을 쓸어도 두 식구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아버지의 약값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었죠. 민준은 그런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한탄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집신을 엮고 멍석을 짜서 장에 내다 팔아 약값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 주십시오. 얘야,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내 걱정은 말고 너라도 어서 좋은 짝을 만나 장가를 가야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버지가 쾌차하셔야 저도 마음 편히 장가를 들 수 있습니다. 뼈속까지 스며드는 겨울밤. 민준은 시린 손가락이 붉게 부르트도록 방 한 구석에 앉아 집신을 엮고 멍석을 짰습니다. 그의 크고 각진 코는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 늘 화제였습니다. 우뚝 솟은 바위처럼 당당한 콧날은 보는 이마다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들었지요. 그 코에 어울리는 각진 턱과 다부진 어깨, 단단하게 솟은 팔뚝은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그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내일은 꼭 장에 나가 이멍석과 집신을 모두 팔아야지. 민준이 장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우물가에 모여있던 안악들이 그의 집 쪽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여보게, 민준이가 멍석을 다 짰다더군. 내일 장에 나간다지. 어머, 저 콧대 좀 보게. 코가 저리 실하니 다른 곳은 오죽하겠는가? 얘는 또 무슨 음흉한 소리를. 그나저나 저 굵은 팔뚝 좀 봐. 저 팔에 한 번 안겨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담 너머로 들리는 안악들의 말에 민준의 귀까지 붉어졌습니다. 그는 쑥스러움을 감추려 더욱 열심히 짐을 챙겼지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멍석과 집신을 짊어지고 장으로 향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유한 과부이자 물레방앗간 주인인 한씨 부인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준보다 7살이 많았지만 여전히 고운 얼굴과 풍만한 몸매를 자랑하는 여인이었지요. 민준아, 그 멍석 참 곱게도 짰구나. 내 돌아가신 어머니의 솜씨를 그대로 물려받았어. 아, 고맙습니다. 부인. 민준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씨 부인은 몸을 숙여 그의 코를 유심히 살피더니 대담하게 손가락으로 코끝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이런 코는 처음 보는구나. 사내의 코가 크면 다른 곳도 실하다던데 그 말이 과연 사실일까? 부인,
그게 무슨? 내 아버지 폐병에는 맹문동이 좋다고 하더구나. 마침 내게 지난 가을에 캐둔 귀한 맹문동이 있단다. 그녀의 향기로운 숨결이 민준의 얼굴을 간지럽혔습니다. 오늘 밤 물레방앗간으로 오려무나. 멍석 하나만 가져오면 돼. 내가 맹문동을 듬뿍 챙겨주마. 한씨 부인은 민준의 넓은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천천히 그의 단단한 가슴 쪽으로 손길을 내렸습니다. 옷 위로도 그 손길이 불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멍석만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이지. 허나 내가 원한다면 다른 값을 치러도 좋고. 그녀의 손이 그의 단단한 복부를 지나 의미심장하게 더 아래로 내려갔다가 멈추자 민준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오늘 밤 물레방앗간에서 기다리게. 아무도 모를 것이야. 날이 어두워지자 민준은 갈등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을 구할 기회였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결국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물레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부인, 계십니까? 어머, 민준이로구나. 어서 들어오렴. 방앗간 안은 은은한 등불이 켜져 있었고 평소보다 야은 옷차림의 한씨 부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조대로 왔구나. 멍석은 가져왔니? 예, 여기 있습니다. 한씨 부인은 멍석을 받아 한쪽으로 치우고는 다시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맹문동은 저기 있단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어떤 사내인지 좀 더 알고 싶구나. 그녀의 손이 민준의 가슴을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역시 큰 코를 가진 사내는 다르구나. 이렇게나 단단하고. 한씨 부인의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 그의 허리띠에 닿는 순간 민준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 왜 이러십니까? 민준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그러니? 갑자기 겁이라도 나는 게냐? 그저 약주하신 맹문동이나 주십시오. 한씨 부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냥 가도 좋다만 맹문동은 가져갈 수 없겠구나. 하지만 멍석은 드리지 않았습니까? 멍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을 텐데. 다른 값도 치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니? 죄송합니다. 그럼 멍석이라도 돌려주십시오. 뭐라고? 이미 받은 걸 돌려달라? 저 바보 같은 놈. 주는 것도 받아먹지 못하다니. 넌 평생 총각으로 늙어 죽을 것이다. 민준은 더 이상 듣지 않고 황급히 물레방앗간을 뛰쳐나와 눈 내리는 밤길을 달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남은 멍석들을 짊어지고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장터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민준아. 눈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거라. 민준의 집에서 장터까지는 커다란 산등성이를 2개나 넘어야 하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가 한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무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방눈이 쏟아지며 순식간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멍석이 다 젖겠다. 어서 눈 피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 다행히 그는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라 근처에 버려진 폐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서둘러 폐가가 있는 곳으로 달렸습니다. 폐가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그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웬 여인이 방 한가운데에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귀신이면 썩 물러가거라. 아니, 이 양반이 갑자기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무슨 소리여? 내가 어딜 봐서 귀신처럼 보인단 말이오? 그제야 여인을 자세히 보니 젖은 옷자락 너머로 맵시 있는 몸매와 고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뭘 그리 뚫어져라 쳐다보시오.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소?
민주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미안하게 되었소. 나는 처녀 귀신인 줄 알고 그만. 옆 마을에 심부름 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갑자기 눈보라가 쳐서 이리